방어적인 전략과 공격적인 전략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방어적인 거라면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딱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본은 포토레지스트라는 걸 확실하게 쥐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쥐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의 관계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갈등이 좀 고조가 되고 있죠. 사실은 먼저 이제 일본에서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거친 답변을 했죠. 외교적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뭐 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서로 갈등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약간 또 서로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다시 이제 중국에서 뭐 비행기를 이제 일본 쪽으로 보내는 등 뭐 이런, 그러니까 전투기를 보내고 이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두 나라 다 그 물리적인 충돌을 원치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위협은 하고 말로 거칠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 얘기를 또 꺼냈고, 일본에서는 또 반대로 소부장 쪽에서 그쪽에 그 소재 쪽을 갖다가 중국으로 이제 뭐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꺼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은, 왜 이제 링 위에서 딱 둘이 붙었을 때 정말로 가까이서 펀치가 닿을 거리까지는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잼만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정말로 붙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고 여기서 발을 빼기도 힘들고, 등을 돌린다는 거는 자기네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너무 물러서는 모습이니까 또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요, 멀리 떨어져서 서로 잘 닿지 않을 거리에 이제 뭐 글러브 위쪽으로 잼만 슬슬 던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외교적 후퇴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이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게 그걸 어디서 얘기를 했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그 국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엉뚱한 얘기를 했죠. 원래 일본의 예산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가지고 그냥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국회의원들 쭉 나와가지고 자기네 지역구 현안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명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던 발언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국한테 가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에요. 그냥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내가 했던 발언이 조금 지나친 면은 있어. 하지만 그 발언을 되돌리겠다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언 철회까지는 대외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서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긴장만 좀 계속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둘 다 이걸 가지고서 전쟁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서 고개를 숙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하고 강하게 이제 좀 맞서는 모습을 통해서 국내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고개 숙인다 그러면 지지율이 확 떨어져요. 그럴 수도 없고, 중국도 자기네 체면이 있지 거기다 대놓고 일본한테 먼저 가서 사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이러면서 스물스물 얘기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가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유용하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 카드가 그 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근데 히토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17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경히토류하고 중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 중에서도 특히 산업용으로 중요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게 디스프로슘하고 터비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할 만한 게 뭐 스칸듐이나 이티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인데, 그 사용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주로 디스플레이에서 좀 화면을 선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중에서도 또 일부가 들어가고요. 몇 가지가 그런 데에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전자기기에서도 좀 활용이 됩니다. 근데 경히토류는 매장량도 많고 해서 일반적으로 싸요. 경히토류의 대부분은. 그리고 중히토류가 매장량도 적고 굉장히 비싼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기도 자석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자석 중에서도 전기차 모터,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나 모터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중히토류가 이제 디스프로슘 같은 게 첨가가 되면은 일단은 내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발열이 많은 데서도 자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강한 자력을 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프로슘이나 터빈 같은 그 히토류
광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강도를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 가벼우면서 무게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강도를 높일 때도 이 히토류가 많이 쓰이고요. 인공위성 같은 데도 히토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강도를 더 높이는 거죠.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천연 히토류에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세계에서 9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히토류를 구하기가 힘든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대체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보면은 저 자석에 디스프로슘의 함량을 3분의 1만 넣어도 똑같은 성능이 유지되는 그런 자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무히토류 자석을 재료연구원에서 만들기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천연 히토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까지는 못 갔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히토류하고 중히토류가 있는데 자석에 이게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석에 쓰이는 양을 상당히 줄이고 또 전자기기에도 경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이번 재료연구원에서 만든 무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기술 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상용화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히토류를 완전 대체는 못해요. 완전 대체는 못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 대체가 불가능했던 것들 그러니까 무히토류 자석을 그동안 썼던 것들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는 거죠. 히토류에 지금보다는 히토류를 좀 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체 재료가 이제 히토류를 대체하려는 연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 히토류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주의 리너스 레어어스라는 광산 기업이 있어요. 거기가 중국을 제외한 중국 이외의 기업 중에선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리너스 레어어스에서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니켈하고 히토류 광산을 이제 개발을 지금 채굴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동안 히토류 광산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억눌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 같은 게 심해요. 히토류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넓게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잔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련을 하는 거거든요. 정제를 하고 재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특히 중히토류가 묻혀 있는 광산을 보면은 그 주변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그런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땅을 막 파내면은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히토류 광산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 보면은 건강이 아주 치명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흙을 잔뜩 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하고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산성 용액이 들어가요. 산성 용액이 잔뜩 들어가고 나면은 그 황산을 특히 많이 쓰는데 그걸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산성이 높으니까 또 그걸 이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을 또 잔뜩 퍼부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주변에 나오는 그 폐기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환경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다른 데로 이전을 해줘야 되고 보상 비용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히토류 생산 1위였는데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히토류를 생산을 안 하기 시작하고 중국한테 넘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도 광산을 재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 같은 건데 2017년에 다시 광산을 재개했습니다. 2002년에 멈췄다가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죠. 그거 외에도 미국에도 히토류 광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도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주민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광산 재개발 논의가 이미 일부는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광산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지금 광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히토류의 대체제에 대한 개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히토류 공급망을 중국 외에 그러니까 비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히토류라는 게 이걸 단기간에 1, 2년 내에 이걸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서구 언론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과학원이 있거든요. 베이징에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중국 과학원에서 2025년 3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2035년이 되면은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했고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이게 20%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의 히토류라는 게 당분간은
강력한 카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거를 잘 알고 있고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는 게 과연 시간이 흐르는 게 중국 편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마 그 다음 카드를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건 없지만 히토류 카드가 과연 이제 몇 년이나 더 유효할지 그럴 때는 저는 단기간에는 상당히 오래 간다. 하지만 이게 한 5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 중국 히토류 카드의 힘은 여전히 유효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약화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급망에서 독특한 강점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일본이 쥐고 있는 핵심 공급망 카드는 무엇인가요? 일본 그러면은 사실은 첨단 산업에서 약간 밀린 감은 있어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뭐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IT 전환 이런 게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느리긴 한데 대신에 일본은 전통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특유의 그 장인 정신 이런 걸로 소부장 산업이 아주 강하죠. 근데 소부장 중에서 요번에 중국을 갖다가 공격했던 카드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뭐냐면은 감광액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액체인데 웨이퍼 위에다가 이 감광액을 넣고 거기서 이제 애칭을 해가지고 공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은 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선단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토레지스트의 특징이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토레지스트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짧은 거는 한 3개월 미만이고 길어도 6개월 정도예요. 그걸 지나고 나면은 이 웨이퍼에다가 애칭을 했을 때 그 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서 나오는 제품.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일본에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잔뜩 사와봤자 지금부터 3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샀던 거는 그 전에 끝나는 거죠. 히토류도 물론 상당히 강력한 카드지만 이 포토레지스트도 반도체 공정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그 포토레지스트를 가지고 중국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센카쿠도 분쟁이 있었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그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좀 당했죠. 고개를 숙이면서 중국 측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됐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된 게 어떤 거냐면은 중국 선장이 일본 영해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그걸 납포를 했어요. 불법 침입을 한 거를. 근데 중국에서 막 항의하니까 일본에서 그때 히토류 카드를 꺼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무조건 석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개 숙인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뉴욕타임즈에 한번 여기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일본 상무성에 고바야시 나오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15년간 일본은 그러니까 히토류 그 중국 의존도 절감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비축도 물론 많이 했고 히토류를 적게 쓰면서 사용 가능한 아까 자석 같은 경우도 디스프로슘을 3분의 1만 놓고서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만들었고 그거 외에도 뭐 일본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호주의 그 리나스 아까 제가 말한 그 리나스 레어스한테 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를 한 거죠. 그 당시에 2010년도에는 일본도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6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낮춘 거죠. 물론 60% 미만도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췄고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일본 상무성에서 그 에너지 담당 국장을 하셨던 분이 타치야 테레자와라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근데 그 2010년도에 딱 그 일을 겪었을 때 자기는 히토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도 정확히 제로 날리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정말로 히토류 자체를 아예 몰랐을 리는 없고 아마 히토류가 뭔지는 알았겠지만 히토류 공급망이 세계에서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중국에서 차단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상당히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약간 돌려 말하는 식인데 자기네들은 그래서 15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때 우리는 무엇을 꺼낼까? 그러고 준비를 한 게 이제 공정 중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걸 방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돌려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서 우리는 15년 동안 준비했는데 과연 미국은 현재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왜 중국하고 싸우려 그러냐는 약간 질책성 얘기였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직접적인 표현을 잘 안 쓰니까 돌려서 말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일본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중국하고 대응을 했다. 그리고 저는 히토류도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그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데서 그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광물들을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발표는 잘 안 하는데 한 6개월 이상치 이제 이렇게 비축해 놓는 것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은 그 이상을 해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제가 포토레지스트가 3에서 6개월이라 그랬는데 먼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 중국 쪽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뭐 그건 또 얘기 다른데 적어도 먼저 직접적인 생산 중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일본한테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또 이런 말을 또 먼저 꺼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일본이 좀 준비를 철저히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의 갈등은 한국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일본의 전략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방어적인 전략과 공격적인 전략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방어적인 거라면은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거. 비축이라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뭐 2년, 3년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식으로 한 6개월 정도 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축,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또 하나가 아니라 요건 디펜스 방어적인 거고요.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상대방을 딱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포토레지스트라는 걸 확실하게 쥐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쥐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 그 선단 제품들이죠. 선단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제조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중국이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어디든 이제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무기가 없지 않냐. 하지만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제조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포토레지스트도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그걸 안 거지. 사람들이 그전에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산업 중에서 여러 공정 중에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쭉 지금 상계에서 집중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도 적어도 동맹국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소리를 칠 만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산업뿐만이 아니라 세부 공정 중에서 가능한 것들을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공격 무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포토레지스트의 그 힘이 100이라 그러면은 100까지는 안 돼도 뭐 9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도 그 공격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이미 준비를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뭐 우리나라 관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을 좀 하면서 이걸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중국 중심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많이 주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무히토류 자석 뭐 개발 얘기도 좀 전에 했었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도 이 도시광산 산업이 사실 하려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얼리 아답터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에 버려진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자기기 안에 히토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도시광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예전에 하던 도시광산은 주로 금이었어요. PC나 이런 데 보면 금이 소량 들어가 있고 그런 걸 갖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추출해내고 뭐 이런 걸 근데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라이스 대학에서 플래시 줄 히팅이라는 그 공법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핸드폰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쭉 갖다 놓고서 거기다 열을 강하게 가열을 해서 거기서 뭐 히토류라든지 이렇게 광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물론 금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공법이 굉장히 획기적인 게 과거 다른 공법에 비해서 그때도 보면은 이 도시광산이라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산성 물질을 잔뜩 넣어서 녹여가지고 거기서 추출을 해내는 방식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플래시 줄 히팅은 전력 소모량도 거의 80%를 줄이고 용해하는 그 산성 액체라든가 물의 사용량도 거의 10% 이내로 줄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 공법이죠. 이걸 통해서 한번 썼던 광물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돼요. 에너지,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 쓰면 사라지지만 이 히토류라든지 뭐 다른 광물들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 20-30년 지난 것도 재활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요 공법은 이제 미국에서 더
크게 발전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의 그 자원 무기화라는 게 힘이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대체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은 중국의 힘이 셀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노력이 들어오고 공급망 다변화와 소재 개발 그리고 뭐 도시광산도 어떻게 보면 공급망 다변화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하나의 공급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국의 힘이 약화된다는 거고 아까 중국에서도 그 중국 과학원에서 그러한 그 자기네들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하고요. 저 2002년부터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소고요. 주로 산업부나 기재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 보고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백업 자료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 그 외에 뭐 고령화 관련된 이슈들인데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또 그런 일만 딱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요즘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죠. 세계 공급망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뭐 같이 그 일을 좀 하게 되고 그쪽 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보고서도 보고 저도 그 관련된 자료도 좀 많이 작성을 해보고 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하나의 논리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미국이나 중국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중국 곧 망한다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그리고 아니면은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보면 둘 다 완전히 틀린 얘기들은 아니고 둘 다 근거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국의 부정적인 것만 쫙 모아놓잖아요. 내일 망해요. 긍정적인 것만 쫙 모아놓으면요 1년 안에 미국 추월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거든요. 미국도 장점만 쫙 갖다 놓으면요 이거 앞으로 한 세기 더 가요 미국이. 근데 또 미국의 부정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나 여러 가지 쭉 갖다 놓으면 미국이 금방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좀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다양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